네, 안녕하세요. 정혁진입니다. 눈이 굉장히 많이 왔네요. 제가 어젯밤에 늦게까지 있다가 퇴근을 갖다가 했는데 그때도 눈이 많이 내렸어요. 근데 눈이 많이 내렸는데 눈이 내려도 그냥 그 눈인지 빈지 뭐 이렇게 녹는 것 같고 그랬는데 아침에 딱 보니까 눈이 많이 쌓여 있어가지고 그래서 뭐 이런저런 불편함 같은 것들 많이 있지 않았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그 혹시 뭐 사고 나거나 그러시지 않았나 좀 걱정되고 지금은 눈이 그쳤죠. 제가 조금 전에 나가서 봤더니 그 좀 질척질척하고 그러긴 해도 눈 자체는 이제 그친 것 같은데 그래서 뭐 이 눈 끝나면 뭐 눈이 한두 번 정도 더 오고 그 꽃피는 봄이 오겠죠. 그래서 어쨌든 새로운 봄의 희망을 기다리면서 하루하루 이렇게 지내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어제 제가 힘들었어요. 뭐가 힘들었냐면은 이렇게 막 번아웃된 그런 느낌? 왜냐하면 계속 나쁜 이야기만 하니까. 그러니까 뭐 지금 좋은 이야기가 있습니까? 그 이재명 대표, 조국 전 장관, 뭐 이준석, 뭐 이런 이야기들 그냥 계속 그다음 또 어제 같은 경우 방송이 몇 개가 있었나? 뭐 여러 개 있었는데 여기 가서 그 이야기하고 저희 가서 그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어제는 사실 정법전 TV 하면서 그 다음에 끝나고 나서 어제 이것이 정치다 TV조선것을 했는데 마찬가지로 힘들었어요. 근데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저도 방송 나가고 그러니까 저도 이제 시청률 같은 것들 이렇게 또 챙겨보고 신경 쓰이고 그러지 않습니까? 괜히 제가 나갔는데 시청률 까먹으면 제가 뭐 잘못한 것 같고 그 다음 제가 나갔는데 시청률이 좀 올라가 있으면 마치 제가 잘한 것처럼 으쓱하는 느낌이 들 때도 있고 근데 제가 언제 그걸 깨달았냐면 시청률이 잘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언제 잘 나오냐면 제가 방송하면서도 되게 재밌다라고 생각을 할 때. 그때가 언제였냐면요. 뭐 지금도 뭐 돌직구도 재미있고 그다음에 뭐 이것이 정치다. 그다음 뉴스탑 10 다 좋은데 제가 봤을 때 제일 재미있었던 때가 언제냐면 옛날에 KBS에 계셨던 송지연 국장님이 MBN에 뉴스와이드 앵커 하실 때 있었거든요. 근데 진행을 너무너무 재밌게 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막 패널들을 갖다 그냥 갖고 놀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저도 마찬가지죠. 뭐 그때 벌써 뭐 한 5, 6년 전인가 그러니까 그때 제가 뭐 알겠습니까? 지금도 그런데 그냥 어리버리 방송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시키는 대로 그럼 그냥 저를 갖다가 그냥 살살 가지고 놀아요. 그런데 가지고 놀림을 당한다는 거를 알면서도 재밌어요. 그러니까 그런 때는 그때는 MBN의 뉴스와이드인데 MBN 뉴스와이드가 제 기억으로 시청률이 잘 나올 때는 6.4%까지 나왔었어요. 그때 평균 시청률이 4%는 그냥 고정적으로 나오고 6.4%까지 나올 때 있었는데 그때가 제가 봐도 패널이 재밌으니까 시청자들도 재미있고 재밌으니까 시청률 올라가고 그런 거 아닐까? 저는 그 생각을 했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어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죠? 어제 그 뭐 이준석 관련해 가지고 그 국고 보조금 그 문제 있다 뭐 그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도 꾸역꾸역 말씀을 드리면서도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럴까 봤더니 제가 이제 번아웃 된 것 같고 그래서 오늘은 그런 얘기 하지 말자. 지금 쓸데없는 뭐 재미없는 그냥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냥 제가 재미있어 하는 거 그런 것들을 갖다가 말씀을 드리는 게 그다음 어차피 뭐 이준석 뭐 민주당 공천 뭐 조국 그나마 요즘은 송영길이 잠잠하니까 그나마 다행인데 그런 이야기들은 딴 데서 많이 하니까 그런 이야기들은 많이 들으실 수 있을 테니까 오늘은 좀 다른 걸 하자 그러면서 뭘 할까 생각을 했는데 이승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왜 이승만을 갖다가 하려고 하느냐 오늘 제가 원래 이런 것들은 조금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 게 제가 조금만 능력이 있으면은 이렇게 뭐 라이브도 하고 동영상도 이렇게 좀 그럴듯하게 뭐 건국전쟁처럼 막 동영상도 넣고 그다음에 이승만 대통령 막 그 육성도 넣고 그다음 막 그렇게 하면은 훨씬 더 좋겠다 그 생각은 드는데 제가 뭐 그런 거는 못하니까 그거는 이해해 주시고 나중에 그런 게 가능한 때가 되면 다시 한번 정돈해가지고 그냥 올리도록 하고요. 오늘은 그냥 러프하게 이승만이 어떠한 사람이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승만을 한마디로만 딱 이야기하면 이승만은 어떤 사람이냐? 이승만은 대통령이었어요.
근데 그 당연하지 이승만 대통령이지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 2대 대통령, 3대 대통령 그 이야기를 한 게 아니에요. 이승만은 대한민국을 건국 대통령이면서 3대까지 대통령을 갖다가 했던 분인데 우리나라가 1948년에 그다음에 그 4.19가 언제 일어났습니까? 그 60년인가 61년인가 그러니까 한 12년 정도 대통령을 갖다가 하셨던 분인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대통령이라고 하는 그 타이틀이 언제 처음 생겼느냐? 1919년이거든요. 1919년에 뭐가 있었습니까? 3.1운동 있었잖아요. 그때 민족 자결주의 뭐 이래 가지고 막 그 뭐 민족 자결주의의 영향을 받았다고 해 가지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1919년에 그 1919년이면요. 그 한일 합방이 된 지 한 10년 정도밖에 안 된 때였고 그다음에 을사조약이 그 체결된 지 한 15년도 안 된 그런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우리나라가 민족 정기라고 할까 민족 자존심이라고 할까 이런 게 살아있었을 때였는데 1919년에 3.1운동이 일어난 다음에 그게 아주 그냥 그 탄압을 받고 진압이 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임시정부들이 우후죽순같이 생겨났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상해 임시정부만 생각을 하는데 대한민국 임시정부, 우리나라 헌법에도 그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상해 임시정부뿐만 아니라 한성정부라고 한 것도 있었고 여러 군데의 임시정부가 있었는데 그 모든 임시정부에서 그 이전까지는 우리나라는 왕이 다스리는 그 왕국이었어요. 고종 같은 사람이 다스리던 그 왕국이었는데 그 3.1운동 이후에 아니다. 우리나라는 공화국이 되어야 된다. 공화국의 넘버원은 뭐다? 공화국을 다스린 사람은 뭐다? 대통령이다. 그러면 대통령을 누굴 세워야 되느냐? 여러 임시정부가 여러 군데 생겼는데 일치 단결해가지고 대통령은 누구다? 이승만이다. 이랬던 거예요. 유일한 예외가 뭐였냐면 그 우리나라 이제 한반도 끄트머리 이렇게 그 국경을 갖다 건너자마자 있는 도시가 뭡니까? 아예 저기 뭐 단둥 이런 데 말고 국경을 건너자마자 있는 도시가 뭐냐면 저 가보고 싶은데 그게 블라디보스톡이잖아요. 블라디보스톡에도 망명 정부가 생겼는데 이승만이 거기 대통령이 아니고 블라디보스톡의 망명 정부의 대통령은 누구였느냐? 손병희였어요. 그 천도교. 그 손병희가 대통령이었는데 그런데 블라디보스톡의 망명 정부는 어떤 정부였느냐? 의원 내각제였어요. 대통령제가 아니고 의원 내각제였고 그러면 의원 내각제의 그 넘버원은 누굽니까? 국무총리잖아요. 수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의원 내각제의 총리는 누구였다? 이승만이었다. 그런데 1919년 20년 이 당시에 이승만이 몇 살이었다? 이승만이 몇 년생이냐면요. 1875년생이에요. 그러면은 한 44살, 45살 정도부터 대한민국의 그러니까 우리 한민족의 대통령은 누구다? 이승만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나라 국민들한테 쫙 깔려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해방이 된 다음에 1945년에 이승만이 언제 귀국을 하냐면요. 1945년 8월 15일에 우리나라 해방된 다음에 2달 지난 10월 16일에 귀국하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귀국했을 때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이 거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나라 대통령은 더 이상 생각할 것도 없지 이승만이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 왜 그랬느냐 1919년부터 우리나라 임시정부 해외에 있는 임시정부는 대통령은 다 이승만이었다라고 생각을 갖다 한 거예요. 이승만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1875년 3월 26일에 그 태어나셨어요. 뭐 탄생이라고 하겠습니다. 황해도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3월 26일이면 한 달쯤 뒤가 생신이네. 아니, 생신 축하드립니다. 그 다음에 몇 년도에 돌아가셨냐면 1865년 7월 19일에 하와이에서 쓸쓸히 서거하셨어요. 그래가 제가 건국전쟁 봤더니 하와이에서 그렇게 돌아가신 것들이 딱 보이더라고요. 그걸 보고 이제 그 코끝이 좀 찡했어요. 제가 나이도 이제 나이 많아지면 남성은 여성화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원래 지방이 많은 사람들이 눈물이 많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코끝이 찡했는데 어쨌든 저는 참았습니다. 1875년에 태어났는데 그러면
이승만의 라이벌이라고 할까? 이승만 하면 자동적으로 떠오르는 사람이 누굽니까? 두 명이 있는데 하나는 김일성, 또 하나는 김구 아니겠습니까? 김구 선생 저는 존경해요. 김구 선생은 뭐 어쨌든지 간에 누가 뭐라고 그래도 우리나라를 위해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셨던 분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김구 선생 존경하고 그 다음에 김구 선생이 그렇게 그 아주 이렇게 그렇게 돌아가신 거 암살 당하신 거 굉장히 마음 아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김구 선생은 몇 년도에 태어나셨느냐? 1876년에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이승만하고 김구하고는 몇 살 차이다? 딱 한 살 차이다. 그런데 살아있는 동안에 김구는 항상 이승만을 깍듯하게 형님으로 모셨어요. 아니, 제가 아는 놈들 중에 저보다 한두 살 어리고 뭐 심지어 서정욱이는 저보다 3살이나 어린데 막 맘먹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김구 선생은 이승만 대통령을 처음부터 끝까지 깍듯하게 형님으로 모셨어요. 왜냐? 이승만에게는 뭐가 있었다? 카리스마가 있었다. 그래서 이승만이 1895년에 배제학당을 졸업해요. 그전에 뭐 이렇게 서당도 다니고 뭐 그랬었는데 어쨌든 근대 교육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데가 배제학당인데 이승만이 최초로 졸업한 근대 교육기관은 배제학당이었어요. 그런데 배제학당을 20살인 1895년에 졸업하는데 졸업하자마자 1896년부터 뭘 하냐면은 협성회, 독립협의회 1896년이면 1895년이면 어떤 때입니까? 막 나라가 그야말로 그냥 개판인 때였잖아요. 그 조선이라고 한 나라가 뭐 대한제국이 좀 있다가 되긴 하지만 제국은 무슨 제국입니까? 그야말로 그 삼정이 문란하고 그 다음에 매관매직에 뭐 진짜 과거제도도 문란하고 막 그런 나라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이승만이 1896년에 협성회 독립운동회 회원이 돼가지고 만민공동회 이런 데 참가해가지고 젊은 나이에 이렇게 막 뭐 이렇게 연설을 갖다가 하는 거죠. 그러다가 잡혀요. 뭘로 잡히느냐? 정부 타도 획책을 했다고. 정권 타도를 갖다가 획책했다라고 하는 뭐 지금으로 따지면 뭐 내란 음모죄 뭐 이런 그런 범죄가 되겠죠. 그래가지고 1898년에 그 벌을 받는데 어떤 벌을 받느냐? 종신형을 받아요. 종신형을 갖다가 받는데 그때 어떻게 되냐면은 고문을 무지하게 심하게 받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책에서 읽은 바에 따르면은 그 이승만 대통령이 스스로 이걸 갖다가 나중에 적어놨는데 어떤 고문을 받았냐면 뒷팔을 뒤로 돌려 묶은 채 깜빵에 처박아 놓고 있다가 아침이면 끌어내서 무릎을 꿇게 하고는 다리 사이에 2개의 나무를 끼워 놓고 무릎과 팔목을 묶곤 그 위에서 2명의 형리가 통나무 몽둥이로 사정없이 내리친다. 그 다음 때로는 삼각형으로 날카롭게 깎은 대나무를 손가락 사이에 끼우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도록 짓누르기도 하고 매일 마루 위에 엎어놓고 살가죽이 터지도록 때렸다. 이렇게 맨날 맞은 거예요. 저 때가 이승만 대통령이 깜빵에 있을 때예요. 그 20대 초반에. 그랬는데 이게 굉장히 트라우마로 남아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77세가 되도록 꿈에서 저 고문받는 장면이 나오도록 그렇게 트라우마가 있었다. 근데 이승만을 종신형에 처한 재판관이 누구냐? 홍종우예요. 홍종우가 누군지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잘 모르시겠죠? 홍종우가 어떤 자냐면 뭐 어떤 새끼라고 말하고 싶은데 김옥균을 상해에서 암살한 사람이 홍종우예요. 그러니까 고종이 김옥균에게 현상금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걸어놨거든요. 그런데 홍종우가 김옥균을 갖다 이렇게 살살 꼬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상해까지 유인한 다음에 거기서 김옥균을 총으로 쏴서 죽이나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김옥균의 시체를 홍종우가 우리나라까지 딱 가져오는데 우리나라 형벌 중에 제일 처참한 형벌이 어떤 형벌입니까? 능지처참이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지를 찢어버리는 거죠. 근데 고종이 어떤 사람이냐면 그렇게 홍종우가 상해에서 살해한 그 김옥균이 그 시신이 돼가지고 우리나라에 딱 오니까 그 고종이 그 김옥균의 시신을 능지처참형에 처하라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시체를 찢어버린 거예요. 쉽게 말하면.
고종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다음에 그 김옥균, 그 다음에 뭐 그 어떤 상태입니까? 시신 상태로 돌아오고 그 옛날에 뭐 어땠겠습니까? 부패한 시신을 사직 능지처참을 갖다가 한 거고, 그 다음에 목을 효수해가지고 저 위에다가 이렇게 무슨 뭐 이렇게 높은 그 뭐라 그럴까 나무로 만든 그런 데다가 이렇게 그 걸어가지고 사람들 보게 하고 그랬는데, 어쨌든 김옥균 살해범이 홍종우였는데 이 홍종우가 이승만에게 종신형을 때려버려요. 그래가지고 이승만이 그렇게 밤마다 이렇게 고문도 받고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승만이 법정에서 홍종우에게 대하는 태도가, 아니 저 같으면 저도 사실 그 맞는 복이 별로 없어가지고, 맞을 복이 없어가지고 제가 잘 안 맞았거든요. 저희 때는 중학교 고등학교 막 이럴 때 선생님들한테 엄청 맞았어요. 근데 선생님들이 희한하게 저는 안 때리더라고요. 그 다음에 제가 방위 갔는데, 이제 저희 구독자 중에 이제 방위 저랑 같은 부대에서 방위하셨던 분들 계시는데 그 아실 거예요. 저희 부대가 전투방인데 엄청 때렸어요. 엄청 때렸는데 희한하게 저는 안 때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딱 한 대 맞았어요. 군 생활하면서 전투방위 하면서 고참들도 저 안 때리고, 그 다음에 그때 뭐 중대장이나 소대장이나 이런 분들도 안 때리고 딱 한 대 맞았어. 전체가 단체 기합 받을 때 그때 저희 인사계가 중상가 그러셨는데 그분이 다 돌아가면서 한 대씩 딱 때렸는데 저도 그 와중에 딱 한 대 맞았고 안 맞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저 이승만이 조금 전에 썼던, 제가 읽어드렸던 그런 고문을 받았다? 아이 그럼 저 같으면 그냥 절절절절 기고 막 눈치 보면서 막 그랬을 것 같은데, 이승만은 그런 고문을 받으면서도 법정에서도 의연했고 수영 생활을 하면서 깜빵 생활을 하면서도 의연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이승만의 명성이 쫙 올라오기 시작한 거. 저 친구 젊은이가 보통이 아닌데, 저 친구가 대단한데, 일단 그런 생각을 갖다가 한 거예요. 그래서 언제 깜빵에 갔다 그랬습니까? 이승만이 1898년에 깜빵 갔는데 언제 석방이 됐느냐? 1904년에 석방이 됐는데 이승만을 석방하도록 주선한 사람이 누구냐면 민영환이에요. 그 충정공이라고 하죠. 민영환. 왜냐하면 민영환이 나중에 이제 한일합방 될 때 시일야 방성대국은 장지연이고 민영환이 이제 자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민영환이 이승만을 이런 친구는 우리 민족의, 그 다음에 우리 조선의 보배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갖다가 했겠죠. 그래가지고 그 민영환의 주선으로 이승만이 종신형을 받았지만 6년 동안, 말이 6년이지 제가 그 군대도 진짜 저희 때 군대 3년 아니었습니까? 저는 방위라서 1년 반밖에 안 했는데 그것도 저는 그냥 그 몸에 조민하게 막 그럴 텐데, 그렇게 깜빵에서, 그 다음에 깜빵이 지금과 같은 감옥이 아니잖아요. 지금과 같은 감옥이 아니고 진짜 처참한 그런 감옥에서 6년을 갖다가 고생하다가 1904년에 석방이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미국을 갖다 가는 거예요. 미국을 가니까 미국에 가서 1907년에 조지 워싱턴 대학에서 정치학 학사학위를 받고요. 1908년 1년 뒤에 뭐 미국이 그때는 지금 조금 뭐 지금보다는 미국도 좀 허술했겠지. 1년 만에 제가 가고 싶었던 대학이 어느 대학이라고 그랬습니까? 하버드 대학. 하버드 대학에 가가지고 뭘 받느냐? 석사학위를 받는데 전공이 저랑 비슷해요. 저랑 같아요. 전공이 뭐냐면은 역사학으로 전공을 갖다가 해가지고 역사학 석사를 받고, 그리고 2년 뒤인 1910년에 프린스턴 대학에서 박사를 받아요. 정치학 박사를 받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아마 이승만 대통령이 거의 그 1호 박사일 거예요. 거의 1호 박사 아닌가? 어쨌든 뭐 1호든 2호든지 간에,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 보고 대통령이라고 안 하잖아요. 뭐라고 그럽니까? 박사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뭐냐면 대통령을 초월한, 그때는 진짜 대한민국에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박사라고 하는 게 최고의 명칭이었다. 저는 그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승만 대통령이 프린스턴에서 1910년도에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러니까 제가 좀 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1919년에 민족자결주의 임시정부 딱 생겼을 때, 이승만 같은 사람이 대통령 돼야지. 박사님이잖아.
그것도 어디 박사? 프린스턴 박사잖아. 학벌을 갖다가 뭐 따진 걸 다 떠나가지고. 그런데 망명정부, 임시정부라고 하는 데가 어떤 데입니까? 실권이 있습니까? 없어요. 실리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면은 망명정부에서는 뭐가 중요하냐? 타이틀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지가 자루 찢으면서 싸운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끼리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지들끼리 싸우는 걸 갖다가 옛날에는 거지가 자루 찢는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 망명정부라고 하는 게 실권도 없고 실리도 없고 그냥 사람들 우르르 몰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아 너는 대통령 해라, 나는 장관 할게, 너는 뭐 국회의장 해라 이루고 있는 데인데, 그러니까 뭐 망명정부에 가셨던 분들이 굉장히 뭐 우리나라를 위해서 고생하시고 헌신하셨던 분들도 많지만 그 중에는 할 일이 없으니까, 뭐 실권도 없고 실리도 없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이북오도청이 있어요. 그 다음에 도지사가 다 있어요. 우리나라에 평안도지사도 있고 뭐 황해도지사도 있고 뭐 다 그런 지사님들이 계신데, 그분들이 당연히 뭐 열심히 일을 갖다 하시겠죠. 하지만은 뭐 경기도지사나 충청도지사나 뭐 그 다음에 뭐 그 전라남도지사나 그런 분들하고는 일 자체가 완전히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거의 명예직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망명정부도 사실 그랬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타이틀이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오히려 사람들이 더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이승만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저래도 내가 그래도 망명정부, 내가 여기 상해까지 왔는데, 블라디보스토크까지 왔는데 나 대통령 시켜줘, 내가 대통령 할래 이루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망명정부를 구성했던 모든 사람들이 대통령은 누구다? 이승만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누구도 이의를 달지 못했다. 그 정도로 이승만이 군계 일학과 같은 그러한 그 역할을 갖다가 한 것이다. 그렇게 눈에 띄었다. 이거는 우리가 잊으면 안 된다. 꼭 기억해야 된다. 제가 이 말을 갖다가 하고 싶었어요. 근데 세월이 흘러갔어요. 우리나라가 그 일본의 한거와는 의병 활동 같은 거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민비라고 하는 명성황후 시해 사건 때도 의병이 막 일어나고, 그 다음에 뭐 그 9.7 그 뭐 합방됐을 때도 막 의병이 일어나고, 처음에 그러다가 1919년, 1920년이 지나면서부터 어떻게 됐습니까? 안 되는구나. 우리나라가 힘이 딸리는구나. 일본의 무력이 그 2차 세계대전 때 전 세계 2등인가 3등인가? 아마 미국, 독일, 그 다음에 일본인가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 무기도 그렇고, 그 다음에 뭐 그 군인 숫자도 그렇고, 체계적으로 봤을 때 당해낼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나라가 독립을 할 수 있습니까? 1940년 넘어가고 그랬는데, 1890년 뭐 이럴 때는 어디서 일본이 우리나라를 갖다가 먹으려고 그래? 그러다가 이제 1900년 지나가고, 그다음에 그 을사조약 있고, 그다음에 뭐 한일합방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한일합방이 된 다음에도 고종은 살아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고종이 사망하니까 그때 또 우리 임금님 돌아가셨다 그러면서 막 들썩들썩 하다가 시간이 흐른 거예요. 1920년이 됐어. 1930년이 됐어. 1940년이 됐어.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기록 같은 것들을 막 읽어보면 우리나라가 일본한테 차별받고 막 그런데 보니까 넘사벽인 거야. 일본은 우리나라가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거야. 그거를 누가 합니까? 그 당사자들이 제일 잘 알지. 그러니까 그때 절망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대표적인 게 누굽니까? 전 누구라고 생각하냐면 이광수, 춘원, 그 다음에 육당 최남선, 이런 사람들이 처음부터 일제에 협력하고 막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객관적으로 보니까 이게 안 될 것 같거든. 그러니까 절망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나중에 일제에 협력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하고요. 저라면 달랐을까? 저는 그런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옛날 일제시대 말기 책 같은 걸 보면요, 나름대로 공부받은 사람들 우리말 안 쓰고 지들끼리 일본말 쓰면서 잘난 척하고 막 그랬다라고 하는 게 그 당시 그 역사적인 사료들이나 뭐 소설책이나 이런 거 보면 쭉 나오는데, 근데 제가 봤을 때 이승만이 대단하다라고 생각했던 거는, 이승만은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우리나라가 일본을 스스로 그 물리쳐가지고 독립이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이승만도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우리나라가 독립이 돼야 된다. 그럼 우리나라가
독립이 돼야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판이 흔들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도대체 이 판을 어떻게 해야 판이 흔들릴까? 저는 일본이 하는 꼬라지를 갖다가 보니까 이게 군국주의야, 제국주의야. 제국주의는 어떤 속성이 있다? 팽창의 속성이 있다. 제국주의 팽창이 돼서 어디로 팽창했습니까? 중국으로 팽창했다가, 그러다가 동남아시아로 팽창했다가, 그러다가 이승만은 어떤 생각을 했었을 것 같냐면, 이것 봐라. 이승만은 어떤 생각을 했을 것 같냐면은, 이것 봐라. 일본이 그러면은 미국을 건드리는 거 아니야? 미국하고 한판 뜨자고 그야말로 뭐 그 완전 진짜 깝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생각을 해서 쓴 책이 있어요. 그 책이 저기 이제 그거 좀 하나 띄워주세요. 그 저펜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책이에요. 저 책을 언제 썼냐면 그 우남이 제가 이제 이승만 하니까 너무 그렇게 그런 거 같으니까 우남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남이 저 책을 언제 썼느냐? 저펜 인사이드 아웃. 뭐 우리나라 번역본 제가 읽어보진 못했는데 일본의 가면을 벗긴다. 그런데 저펜 인사이드 아웃 말 그대로 일본의 안과 박, 안팎 이렇게 보여질 수가 있겠죠. 그런데 우남이 저 책을 언제 썼냐면 1941년 6월 달에 썼어요. 그런데 저 1941년 6월 달이 언제냐면 일본이 진주만을 공습한 게 언제냐? 1941년 12월 7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저 일본이 진주만을 침공하기 6개월 전에 저 책을 쓰면서 그러면서 일본이 삽질을 할 것이다라고 하는 거를 미리 경고를 한 거예요. 그 전까지는 미국 사람들이 뭐 이승만이 누군지 뭐 알았겠습니까? 아무도 몰랐겠죠. 뭐 저런 책이 있다라고 하는 거 알았겠습니까? 아무도 몰랐겠죠. 근데 갑자기 일본 몽키 같은 일본이 우리 진주만 하와이 진주만을 공격에 미국이 공격을 당해 이게 말이 되는 것인가? 라고 해가지고 정신 딱 차리면서 일본이 우리나라를 공격할 거라고 생각했던 놈이 있었나? 미국 사람들 중에. 그러니까 찾아보니까 저펜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책이 딱 나오는 거예요. 이게 누구야? 승만 리? 이게 좀 우리랑은 좀 다르죠. 만약에 이승만 하면은 LEESEUNGMAN 뭐 이렇게 쓸 텐데 어쨌든 승만 리 뭐 이렇게 읽어야 되나? 이런 사람이 있었어? 근데 딱 봤더니 프린스턴에서 박사를 받았어? 한번 읽어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었네. 이 사람이 해안이 있는 사람이네. 그러면서 제가 봤을 때는 저 책으로 인해 가지고 그 다음에 저 책에 뒤이은 진주만 공격으로 인해 가지고 이승만이라고 한 사람의 성과가 확 올라갔고 이승만이 하는 이야기는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승만이 딱 봤을 때 우리나라가 독립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판이 흔들려야 된다. 판이 흔들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일본이 미국을 침공을 해야 된다. 일본이 미국을 침공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일본은 패망한다. 일본이 패망하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된다? 우리나라는 독립이 된다. 이거를 예측했던 사람이 제가 봤을 때 이승만 말고 있었을까? 전 없었을 것 같은데요. 예측을 했다고 하더라도 저런 책을 쓴 사람은 유일한 사람은 이승만이다. 그 다음에 저 책을 갖다가 쓴 다음에 진짜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일본 놈들이 미국을 갖다가 공격했잖아요. 12월 7일에.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저 같은 사람들은 야, 일본이 미국을 갖다 침공했네. 역시 일본 제국주의 대단하다. 야, 일본 짱이네. 미국하고 한번 다이다이 붙을 정도로 일본이 대단한 나라가 됐네. 중국에서도 계속 이기고 있고 미국까지도 이기겠네. 저 같은 사람은 그렇게 생각을 했을 텐데 이승만은 어떻게 생각을 갖다가 했느냐? 진주만 공습을 딱 보고 어떻게 했느냐? 올 것이 드디어 왔다. 속으로 쾌재를 딱 불렀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면서 전 세계의 정세를 갖다가 아주 이렇게 치밀하게 관찰을 갖다가 했을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1943년, 그러니까 진주만 공습이 1941년 12월이니까 뭐 1942년이라고 쳐도 되죠. 한 달 뒤면 42년이니까 42년. 그 다음에 43년. 진주만 공습으로부터 1년 반쯤 지난 다음에 루즈벨트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캐치가 되냐면 루즈벨트는 한국을
미국하고 중국 그리고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나라 중에 한두 나라 정도의 신탁 통치하에 두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갖다가 그 이야기한 게 헐이라고 그 당시 국무장관이 있거든요. 그 사람 회고록에 나와요. 그 다음에 비슷한 시기에 앤서니 이든이라고 영국의 외무부 장관, 외상이 있는데 그 외무부 장관이 루즈벨트하고 토의를 갖다가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소련이 한반도를 합병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미국의 대통령한테 영국의 외무부 장관, 그 당시 영국은요 지금보다 훨씬 더 위상이 높을 때였습니다. 그때 영국은요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아직 2차 대전이 끝나기 전이니까 미국보다도 더 큰 나라, 더 영향력 있는 나라라고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영국의 외상이 그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하고 만나가지고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소련이 한반도를 갖다가 먹을 가능성이 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승만 입장에서는 황당한 거지. 왜 황당하냐면은 지금 우리가 일본 놈들한테 30 몇 년째 그 고생하고 있는데 고생하는데 야 미국을 갖다가 건드려? 그러면 일본 망하겠네? 그럼 우리나라 독립하겠네라고 속으로 막 기대를 갖다가 하고 있는데, 근데 소련이 날름 삼킨다? 그럼 뭡니까? 죽 써서 누구 준다? 개딸 주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승만이 굉장히 긴장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떤 성과를 이루어내느냐. 그해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1943년인데 3월달 이때 루즈벨트나 뭐 이런 사람들이 신탁 통치할까 한반도라고. 그러니까 사실은 루즈벨트가 뭐 한반도에 이렇게 뭐 관심이 있었겠습니까? 그냥 일본이 이렇게 있는데 일본 쟤네들이 깝쳐? 그럼 얘네들 갖다가 이제 잘라버려? 그러면 중국은 어떻게 할까? 뭐 중국 그럼 뭐 남는 데가 뭐가 있지? 뭐 대만, 뭐 그다음에 코리아 뭐 이런 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데는 어떻게 할까? 뭐 귀찮아, 그냥 신탁 통치하지 뭐. 그런데 바로 옆에 누가 있습니까? 소련이 있잖아요. 그럼 뭐 소련 놈들이 먹을 수도 있겠네? 이런 정도 생각을 딱 하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가장 민감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다? 이승만이다. 그래서 이승만이 어떤 공작을 하냐면, 그 1943년 11월 22일에 그 뭐가 있었냐면은 3명이 만나요. 카이로에 가가지고 3사람이 만나요. 누가? 그 미국의 루즈벨트, 영국의 처칠, 그 다음에 중국의, 아직은 중국이 중공이 모택동이 등장하기 전입니다. 이 43년이니까 모택동은 뭐 한 48년, 49년 이때 이제 그 중공 해가지고 국공내전 격화돼가지고 장개석이 대만으로 쫓겨나가는 거는 그 48년, 49년 뭐 이럴 때니까 아직은 이제 중국을 갖다가 다스리는 사람은 장개석인데, 어쨌든지 간에 루즈벨트, 처칠, 장개석 이렇게 3명이 만나가지고 선언을 해요. 어떤 선언을 하느냐? 카이로 선언을 갖다가 해요. 이 카이로 선언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냐면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들어가요.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 3사람이 우리는 일본에 의한 한국 사람들의 비참한 노예 상태를 기억하고, 일본이 그 쫄딱 망한 뒤에 어떻게 한다? 한국이 자유 독립국이 되도록 결의한다. 이 카이로 선언이 대한민국의 독립을 이야기한 첫 번째 이야기인데, 여기에서 누가 가장 큰 역할을 했을까요? 당연히 이승만이 아니고요. 장개석이에요. 장개석이 그때 3명 중에 하나니까, 장개석 입장에서는 장개석이 뭐 우리나라를 갖다가 이뻐해서 대한민국 독립시킨다고 했겠습니까? 장개석의 철천지 원수는 일본이니까 일본 놈들한테서 대한민국을 갖다가 뜯어내야 된다. 만약에 그 일본이 패망했는데 한반도까지 이렇게 아우르는 그러한 일본이 그런 상태로 남아있으면 중국한테 좋을 게 있습니까? 하나도 없지. 그런데 그런 아이디어를 누가 줬을까? 그 결정적인 기여를 한 사람이 이승만이라는 거예요. 근데 원래 카이로 선언의 초안에는요,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은 가능한 가장 이른 시기에 한국이 자유 독립국이 되도록 결의한다. 영문으로 보면요, at the earliest possible moment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싹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느냐? 적당한 시기에, in due course, 이렇게 바뀌어요. 그래서 초안에는 가장 빠른 시기에 한국이 독립된다. 이게 이승만이 목표했던 초안이었는데 내용이 싹 바뀌어가지고 in due course, 그러니까 적당한 시기에 그냥 대충 알아서. 그런데 루즈벨트는 이 in due course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한 20년, 30년 생각했대요. 왜냐하면 필리핀 같은 경우가 왜냐하면 루즈벨트가 뭐 한국에 대해서 조선에 대해서 뭐 안 게 있겠습니까? 보니까 아이 뭐 꼬라지도 그렇고 그러니까 필리핀이랑 비슷했겠지. 그러니까 한국인들은 스스로 정부를 세워서 스스로 통치할 수 있는 그러한 그 능력이 없다. 그러니까 뭐 미국이든 영국이든 이런 선진국이 좀 가르쳐 줘야 된다. 그 가르쳐 주는데 들어가는 시간이 얼마다? 한 2, 30년 걸릴 것이다. 왜? 필리핀이 그랬으니까. 이렇게 생각을 갖다가 했었던 건데 여기에 대해서 이승만이 아니다. 이 인듀코스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되고 즉각, 즉시 일본이 패망하는 즉시 우리나라가 어떻게 돼야 된다? 그게 이제 독립이 돼야 된다. 자주국으로 서야 된다. 이 이야기를 계속 이야기한 거예요. 이승만이. 그런데 코리아는 몰라도 조선이라고 하는 데는 몰라도 이승만은 모를 수가 있습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저펜 인사이드 아웃 이 책을 통해 가지고 루즈벨트도 그 이승만이 누구야? 그러니까 저펜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책을 쓴 사람입니다. 그게 뭔 책인데 진주만 침공할 거를 불과 6개월 전에 예견했던 사람인데요. 그래? 그 사람 뭐 하던 사람인데 프린스턴 박사를 했는데요. 하버드에서 석사도 받았대. 그래? 그러면 뭐 이렇게 어느 정도 이야기는 되는 사람이겠네? 라고 이승만을 갖다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승만이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 그 미국의 뭐 상원 의원들 누구들한테 계속 이승만이 편지를 무지하게 많이 보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어떤 뭐 동남아에 있는 어떤 나라에서 저한테 막 편지를 갖다가 보낸다라고 하면 제가 그거 뭐 보겠습니까? 안 보지? 뭐야 이거 뭐 제대로 썼나 안 썼나? 영어는 제대로 썼네. 뭐 대충 이랬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무시하지 못하는 게 왜 무시하지 못했느냐? 이승만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카이로 선언에 그 우리나라가 그 독립이 돼야 된다라고 한 내용이 최초로 딱 들어갔는데 그런데 그 사이에 이게 또 상황이 싹 바뀌어요. 그래가지고 1년 정도가 지난 다음에 그러니까 카이로 선언은 43년 11월 달에 있었어요. 1년 지나면 몇 년입니까? 44년. 거기서 2달 더 지나면 몇 년입니까? 45년 2월에 다시 사람들이 만나요. 누구누구가 만나느냐? 지난번 카이로 선언에는 루즈벨트하고 처칠하고 장개석이 만났다고 그랬는데 얄타에서 1945년 2월 4일에 얄타에서 누구가 만나느냐? 장개석 대신에 스탈린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루즈벨트, 처칠, 스탈린이 얄타에서 만나는데 그때 어떤 이야기가 되느냐? 뭐 코리아라고 하는 거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신택 통치를 하는 걸로 하자. 그 45년이면 그 독일도 이제 폐색이 짙어지고 있고 뭐 독일이 폐색이 짙어지면 뭐 일본은 뭐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그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4개국이 신탁 통치를 하자라고 그때 얄타 회담에서 이게 비밀 회담인데 이야기가 나왔는데 오히려 스탈린은 반대했어요. 뭐 굳이 뭐 신탁 통치를 할 필요가 있냐? 이 이야기를 갖다가 한 게 왜 그러냐면 스탈린이 우리나라가 이뻐가지고 우리나라 대한민국 만들어 주려고 신탁 통치의 의문을 제기한 게 아니고 스탈린 생각은 뭐 이놈의 나라 별것도 없는 나라인데 공산정권 수립하는 거 껌이겠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공산국가 만들 수 있는데 못하러 신탁 통치합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갖다가 하냐면 신탁 통치하지 말라. 그냥 둬라. 그냥 두면은 감히 자동적으로 우리 입에 떨어진다라고 스탈린은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루즈벨트하고 스탈린이 한국은 전쟁 그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도 소련의 세력하에 둔다라고 묵시적으로 합의를 갖다가 한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누가 들었느냐? 이승만이 들었어요. 이승만이 듣고 나가지고 막 열받아가지고 난리를 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승만이. 그래가지고 제가 우남이라고 그랬죠. 제가 사실은 뭐 여러분들이 저한테 지적을 갖다가 하시던데 저는 가까운 사람한테 좋아하는 사람한테 그냥 이름 불러드리고요. 조금 거리를 둬야 되겠다는 생각한 사람한테 직책을 갖다가 이야기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저랑 친한 후배들은 제가 그냥 막 편하게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제가 별로 이렇게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조금 이렇게 거리를 갖다가 두는데 근데 반대로 또 이제 많은 분들이 보시는 것 같아요. 왜 그 이승만에 대해서는 이승만 대통령 각하나 이승만 대통령님이라고 안 하고 이재명 같은 사람한테 이재명 대표라고 하느냐 뭐 그러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그게 이제 습관이 돼가지고 그런데
뭐 어쨌든 제 습관대로 하겠습니다. 그 양해를 갖다가 해주세요. 근데 이승만이 그 이야기를 딱 들었어요. 얄타에서 비밀 회담이 있었다. 비밀 회담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 얄타 회담은 뭐하고 배치되는 겁니까? 카이로 선언하고 배치가 되는 거잖아요. 카이로 선언은 대한민국을 처음에는 즉시 at the earliest possible moment에 독립시키겠다라고 한 거를 표현을 좀 이렇게 완화해가지고 어쨌든 in due course 이걸 갖다가 하도록 되어 있는데 얄타 회담은 얄타가 어디 있습니까? 소련에 있었단 말이에요. 러시아에 그 흑해인가 뭐 그쪽에 있었는데 그 얄타 회담 러시아까지 가서 그랬는지 스탈린 또 이렇게 사바사바사바 해가지고 그랬는지 어쨌든지 간에 얄타 회담에서는 그 카이로 선언이 정반대로 뒤집혀가지고 실질적으로 소련한테 주겠다 이런 식으로 딱 되니까 그러니까 이승만이 미국에 상원 의원들한테 편지를 엄청나게 보내요. 5월 달에. 그러면서 이거는 얄타에서 비밀협정이 있는데 의원님들 아세요? 모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카이로 선언과 배치가 된 거고 그 다음에 이 내용은 진짜 소련만 좋은 겁니다. 미국의 국익에 반한 겁니다. 이런 편지를 갖다가 엄청나게 보내요. 근데 지금 다시 생각해야 될 게 지금은 우리가 냉전을 겪으면서 미국과 소련이 막 앙숙처럼 되어 있고 막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때는 1945년에는 미국과 소련은 동맹국이었어요. 누구랑 싸우는? 독일하고 일본하고 싸우는 동맹국이었다고요. 그 다음에 소련이 이 얄타 회담 할 때 참전에는 아직 참전 안 했을 텐데 미국 입장에서는 아우 전쟁이 지긋지긋해. 그런데 그냥 뭐 그 독일하고도 싸워야 되는데 우린 또 그냥 쥐새끼만한 그 일본 같은 애 몽키 같은 일본이 또 이렇게 막 깝쳐. 그러니까 아우 지겨워. 뭐 누구라도 하나 좀 이걸 갖다 좀 해줬으면 좋겠어. 그래서 필요했던 게 소련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루즈벨트가 친소 정책을 갖다가 해요. 그 다음에 하지라고 나중에 이제 군정 사령관 했던 1945년 8월 15일 이후에 군정 사령관 했던 하지라고 하는 사람도 개념이 없어가지고 하지가 루즈벨트가 친소 유화 정책을 딱 피니까 자기도 그게 맞는 줄 알고 이승만하고 엄청나게 싸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6.25 거치고 그 다음에 저기 전쟁으로 그 초토화되고 폐허가 되고 그랬기 때문에 소련이라고 하면 이를 갖다가 빡빡 갈았지만 그 당시에 1943년, 44년, 45년 이럴 때에는 소련은요 우리의 그 적인 일본과 싸우거나 싸울 가능성이 있었던 그런 나라이고 그때만 해도 공산주의가 지금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그 완전히 그 드러나기 전이었기 때문에 공산주의가 괜찮은 그러한 그 주의였다. 그 다음에 일본의 군국주의자들이 제일 싫어했던 게 뭔지 아세요? 제일 싫어했던 게 공산주의자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적의 적은 우리 편 아니겠습니까? 딱 보니까 내가 일본 놈들 싫은데 일본 놈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그 우리나라 독립운동하는 사람들보다 더 싫어했던 게 공산주의야. 아, 그러면 공산주의가 괜찮은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일본에 유학 갔던 우리나라의 인텔리겐짜들, 우리나라의 유학생들, 우리나라의 지식인들이 공산주의에 확 빠져들어가는 그런 그 계기가 됐던 거 아니었겠습니까? 어쨌든 이러한 것들을 직시하고 이승만이 1945년 5월 14일 뭐 이럴 때 5월 달에 그 상원 의원들한테 편지를 무지무지하게 많이 이렇게 보내요. 근데 이게 성과를 거뒀어요. 큰일 날 뻔했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되냐면 카이로 선언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거를 실질적으로 뒤집는 얄타 회담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45년 7월 26일에 그때는 그 독일이 만세를 불렀을 때예요. 다시 독일에 그렇지 포츠담이라고 있어요. 포츠담 가보신 분 계세요? 저 한번 가봤는데 그 포츠담이 베를린 근처에 있는데 독일이 이제 완전히 패망하고 난 다음에 포츠담에서 사람들이 모여요. 연합군의 사람들이 모여요. 그래가지고 포츠담 선언이라고 하는 게 그게 이제 만들어지는데 이 포츠담 선언의 내용이 뭐냐면은 첫 번째, 일본은 무조건 항복해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일본이 무조건 항복하면은 일본의 영토는 일본이 그 사이에 했던 모든 것들 다 빼버리고 혼슈, 지금 뭐 일본이 있는 뭐 동경 있고 뭐 그 본토, 그 다음에 홋카이도, 북해도, 규슈, 우리나라랑 제일 가까운, 그 다음에 시코쿠라고 사국이라고 쓰는 그 조그만 섬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추가적인 부속 도서로 제한한다. 이렇게 딱 규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카이로 선언을 그 재확인한다. 이렇게 딱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포츠담 선언에 의해 가지고 우리나라 운명이 또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카이로 선언에서 어쨌든 우리나라 독립한다라고 했다가 얄타 회담에서 실질적으로 소련이 먹는 걸로 갔다가 그 다음에 포츠담 선언으로 인해 가지고 어쨌든 카이로 선언을 확인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결국 대한민국이 그 독립한다는 이야기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왔다 갔다 했는데 그 중간에 뭐가 있었다? 이승만의 노력이 있었다. 이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다. 이 생각을 갖다가 하고요.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1945년에 그 다음에 일본이 계속 깝쳤어요. 7월 26일이었다고 그랬잖아요. 7월 26일에 아예 맞습니다. 그냥 천황이 나 천황도 아니고 나 사실 인간이야. 사람들이 나 신인 줄 아는데 아니야. 나 사실은 인간일 뿐이야. 라고 하면서 그 만약에 그냥 깝치지 않고 그랬으면 일본에 히로시마하고 나가사키에 핵폭탄이 안 떨어졌을 텐데 끝까지 개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8월 달에 한 달도 안 된 며칠 뒤에 일본의 그 B-29가 그 일본 상공 쭉 가다가 폭탄 하나 딱 떨어뜨리잖아요. 그게 핵폭탄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핵폭탄 2방 얻어맞은 다음에 정신 잃고 이거 뭐지 이런 게 있었나? 그러면서 야 역시 미국 형님들은 대단하네. 역시 미국은 진짜 어마어마한 나라네. 우리는 듣도 보도 못하던 핵폭탄이라고 하는 걸 갖다가 그 강력한 펀치를 마치 타이슨의 펀치처럼 핵펀치를 갖다 2방 딱 맞으니까 완전히 그냥 그러게 해가지고 이렇게 그래가지고 히로히토인가 그때 누구지 그 천황이 아이고 우린 이제 망했습니다. 우리는 그랬습니다. 막 그러니까 그때 친일파들은 막 눈물 찔찔찔 짜고 그 다음에 멋모르는 사람들 만세 부르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은 좋아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게 1945년 8월 15일이었어요. 그랬다가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시간이 벌써 다 갔네. 그 1945년 몇 월 며칠에 그 10월 16일에 이승만이 귀국을 갖다가 하고 그 다음에 17일에 귀국 연설을 했는데요. 그 다음에 대한민국이 성립되기 전에 공화국이 하나 썼어요. 그게 뭐냐면은 인민공화국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이 패망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도 행정 같은 것들은 치안 같은 것들은 유지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일본의 총독의 무슨 정무총감인가 누군가가 한국 사람들 몇 명을 불러요. 그 중에 하나가 여운형인가 아마 그럴 텐데 그러면서 이제 우리 망했으니까 니네가 치안을 갖다가 담당해라. 그런데 치안 담당할 때 그때 일본 사람들 되게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 일본인들의 안전을 보장해라. 이런 식의 그런 것들이 있었고 그다음 미 군정이 아직 들어오기 전에 그런 과도기적인 상태에서 일단은 나라부터 그냥 세우자 해가지고 만들어진 나라가 인민공화국이 딱 설립이 돼요. 그런데 그 인민공화국의 대통령 또는 주석으로 누구를 갖다가 옹립할게요? 인민공화국이니까 박헌영 같은 사람 옹립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인민공화국이니까 여운형을 갖다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에요. 인민공화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좌익적인 그러한 색채가 무지무지 강했던 인민공화국이 그냥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제가 대한민국 말고 뭐라고 할까 무슨 대한제국을 갖다가 만들어서 제가 그거다 황제할래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큰 의미가 없지만 어쨌든 그 당시에 당도 그냥 1945년 이후에 8월 15일 이후에 당도 많이 만들어지고 나라도 많이 만들어지고 그랬는데 어쨌든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지도자라고 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좌익적인 색채의 공화국을 일단 만든 게 그게 인민공화국인데 그 인민공화국의 대통령이 누구다? 그것도 이승만이었어요. 근데 이승만 대통령이 거절했죠. 나는 인민공화국 같은 이런 거를 실체를 인정할 수 없다. 저 같으면 만약에 어떤 사람들이 정 변호사님 저기 오세요. 그래서 인민공화국 우리가 만들었는데 거기 넘버원으로 그 대통령으로 정 변호사님을 갖다가 추대하겠습니다. 그러면 저 같으면 입을 갖다 가리면서 이런 거를 다 그냥 이렇게 안 해도 되는데 내가 그럴 자격이 되나? 그러면서도 야 내가 대통령이야? 그럼 이 인민공화국이 정식 국가가 되겠네? 정식 대한민국이 되겠네? 그럼 내가 또 지금 인민공화국 대통령을 맡아야 나중에 정식
그 나라가 설 때 그때 대통령 되는 거 유리할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잔대가를 막 굴렸을 것 같은데 이승만은 안 그랬어요. 이승만은 인민공화국의 실체를 정확히 꿰뚫어보고 나는 그런 그 대통령 안 합니다. 그러면서 초당적인 기구를 갖다가 설립하는데 그게 뭐냐면 독촉이란 걸 독촉이 뭐냐면 독립촉성국민회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1945년 8월 15일에는 일본의 권력은 없어지고 미 군정은 아직 들어오기 전이고 미 군정이 들어왔다고 해도 그건 우리나라가 아니니까 우리나라가 독립돼서 빨리 그 자주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그 촉성회가 필요하다 해가지고 이승만이 만든 단체가 독립촉성국민회고요. 이 독촉이 만들어지니까 인민공화국의 위세가 확 빠진 거예요. 만약에 이승만이 인민공화국의 대통령직을 수락을 했으면 그러면 인민공화국이 굉장히 주목받는 그러한 기구가 될 거고 그런데 그 인민공화국을 실질적으로 좌지우지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누구다? 뭐 여운형, 그 다음에 뭐 박헌영 이런 그 공산주의자나 사회주의자나 이런 사람들이 이야기를 갖다가 쭉 했던 거죠. 할 얘기가 더 많이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 뒷부분은 제가 다음번에 더 추가적으로 뭐 이야기가 되면은 이렇게 하고요. 그 벌써 1시간 지나갔으니까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고 그 오늘 이야기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945년 8월 15일이 딱 됐어요. 그런데 온갖 정당들 뭐 인민공화국 그다음에 남노당 막 해가지고 무지하게 혼란스러웠는데 북한은 어땠습니까? 38선을 딱 기준으로 해가지고 원래 38선이라고 하는 것은 일본군의 무장을 해제하기 위한 업무 분담 라인이었어요. 근데 이 38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남쪽은 미군이 들어와서 일본군을 무장해제시키고 북쪽은 소련군이 들어와가지고 일본군을 무장해제시키는데 소련은 김일성이라고 하는 듣도 보도 못한 듣보잡을 갖다가 선임해가지고 실질적인 국가를 갖다가 착착착착 그 해놔가지고 공산화를 갖다가 하는데 그런데 남한은 어땠습니까? 미 군정 체제 하에서 무지하게 혼란스러웠잖아요. 그러니까 1946년 6월 3일에 이승만이 정읍에서 정읍 발언을 해요. 어떤 식의 발언을 하느냐? 이런 상태라고 한다면은 거기 정읍 발언 신문 기사 있는데 그거 잠깐만 좀 띄워주세요. 그렇죠. 남한만의 임시 정부라도 필요하다. 이걸 갖다가 정읍 발언을 딱 했더니 좌파 공산주의자 남로당들이 무지하게 그걸 갖다가 해요. 반대를 하고 반발을 갖다가 해요. 그 다음에 지식인들도 그러면 우리나라 분단이 항구화되는 것이 아니야. 결국은 분단은 항구화됐죠. 그러면서 지금까지도 좌파들이 이승만 대통령을 공격하는 게 이승만 때문에 우리나라가 분단됐다. 이승만 때문에 분단된 겁니까? 우리나라가 힘이 없어서 분단된 거지. 이승만 때문에 분단이 고착이 됐다. 그거는 사실인데 그렇게 분단이 고착화됐더라도 대한민국만이라도 이렇게 잘 살고 그렇게 그 번영한 나라를 만드는 게 맞지. 그 적화 통일 돼가지고 저 같은 사람이 뭐 김정은 밑에서 이렇게 삘삘삘 기는 그런 걸 갖다가 원하십니까? 그래서 46년 6월 3일에 이제 정읍 발언이 있고 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10월 1일에 대구에서 저희 때는 10월 폭동이라고 배웠는데 10월 사건이 벌어져요. 근데 대구는 어떤 데냐면 지금은 뭐 보수의 성지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진짜 웃긴 게 대구는 옛날에는요 동방의 모스크바라고 했어요. 대구를. 그 다음에 평양은 뭐라고 그랬냐면 동방의 그 예루살렘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동방의 예루살렘 평양은 지금 공산주의 정권의 수도가 되어버렸고 동방의 모스크바라고 일컬어졌던 대구는 보수의 성지가 됐다. 그러니까 사람 일 모르는 것처럼 도시 일도 모르는 거다. 그러다가 이제 1948년에 2월 달에 김구는 단정을 반대했어요. 그 다음에 3월 8일에 남북 협상을 갖다가 제의했고 그런 다음에 1948년 4월 3일에 뭐가 일어납니까? 제주 4.3이 이때 일어나는 거예요. 제주 4.3은 왜 일어납니까? 5월 10일에 남한만의 총선이 있었는데 김달삼 이런 사람들이 총선하면 안 된다 해가지고 반대한 게 제주 4.3이고요. 그런데 그래가지고 재헌국회가 정원이 300석이었어요. 지금하고 똑같아요. 근데 그중에 100석은 뭐다? 100석은 북한이다. 그러니까 남한은 그 200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헌법이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우리나라 헌법에 국회의원은 200명 이상이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공직선거법에 국회의원 정수를 300석으로 만들어 놓긴 했는데 헌법은 200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재헌의회 때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재헌의회 때도 200석이 안 됐어요. 198석이었는데 왜 198석이었나? 2석은 제주도였거든요. 근데 제주도에서는 선거가 일어날 수가 없었거든요. 시행되지 못했거든요. 4.3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 재헌의회는 198석으로 됐던 거고, 어찌됐든지 간에 그 총선 5월 10일에 있어서 5월 31일에 재헌국회가 설립이 되고 재헌국회에서 투표로 대통령을 갖다 선출했는데 그 대통령이 누구다? 그 이승만이었다. 그 다음에 7월 17일에 헌법 만들고 그래서 8월 15일에 건국이 됐는데 건국한 지 2달 만에 뭐가 벌어집니까? 여수하고 순천에서 반란 사건 벌어지고요. 그 다음에 여수하고 순천 여순 반란 사건 있고 난 다음에 2년도 채 되지 않아서 뭐가 벌어집니까? 6.25가 터지는 거예요. 그런데 6.25가 터지기 4개월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1950년 1월 10일에 애치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미국의 태평양 안전보장선은 알래스카, 오키나와, 대만, 필리핀이다. 이걸 쭉 이어보면 한반도가 빠져버려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을 딱 보고 그 김일성이가 남침을 갖다가 도발을 갖다가 한 거죠. 오늘은 제가 조금 길어졌는데 조금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만은요, 어떤 사람이었냐면 공산주의의 본질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1930년대, 40년대 이때 공산주의의 본질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저희 같은 586들은 딱 대학에 딱 들어갔는데 그때 공산주의 그 사상이 막 범람했거든요. 공산주의가 좋은 것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다 NLPD 이런 사람들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막스 책 많이 보고 레닌 책 많이 보고 헤겔 책 많이 보고 그랬는데 근데 이해를 못하겠어. 막스 책을 봤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이해가 안 되는데 선배들이 막스 말이 맞대. 예컨대 제가 막스 말을 갖다가 칼 막스나 레닌의 책을 쭉 봤는데 이해가 싹싹싹 다 잘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맞고 이건 틀리다라고 제가 말을 할 수 있겠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근데 보니까 선배들이 막스 말이 맞대는 거야. 레닌 말이 맞대는 거야. 근데 그 선배들이 저보다 똑똑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똑똑한 사람들이 하는 말이니까 맞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웬걸 그때 이제 80년, 90년, 한 30년 딱 지나고 나서 봤더니 그 선배들 불러다가 좀 뭐라고 하고 싶어요. 진짜 때릴 수도 없고 당신들 때문에 내가 쓸데없는 거 가지고 고민하고 내 머리가 돌대가리인가, 내가 왜 이게 이해가 안 되나, 왜 역사는 발전 안 되는데 그 이해가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저는 그냥 외운다고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역사는 일단 선배들 말이 막스 말이 맞대. 근데 막스가 뭐라고 했냐면 역사는 노예제에서 봉건제에서 자본주의로, 자본주의에서 공산주의로,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맞겠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었는데 이승만은 1930년대 40년대에 공산주의의 실체를, 본질을 갖다 정확하게 꿰뚫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승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공산주의 이론은 그럴듯하다. 하지만은 공산주의는 양의 가죽을 뒤집어 쓰고 소련의 앞잡이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준석이 좀 닮았나? 왜냐하면 양의 가죽을 뒤집어 쓰고 어쩌고저쩌고 이야기하는 게 이게 바로 양두구육 아니냐. 그러니까 이승만은 양두구육이 누구다? 김일성이 양두구육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게 틀린 말입니까? 누가 양두구육입니까? 우리나라 대통령이 양두구육입니까? 김일성이 양두구육이지. 그 다음에 이승만은 사상보다 민족이 앞설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공산주의를 반대한다고 했을 때 공산주의의 이념을 반대한 게 아니에요. 이승만은 공산주의에 뭘 반대했다? 공산주의의 수단을 반대한 거예요. 그런데 이승만은 뭘 알았느냐? 공산주의의 이념대로 되면 좋은데 공산주의 이념은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공산주의라고 하는 거는 인간의 본성에 반하는 거기 때문에 말이야 좋지, 언즉 선이지, 하지만은 공산주의는 이루어질 수 없다. 공산주의가 이루어지나 안 이루어지나 보려면 뭘 봐야 된다? 공산주의자들이 쓰는 수단을 갖다가 보면 안다. 이러니까 공산주의에 대해서 그렇게 반대하고, 그 다음에 미국 사람들도 소련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그랬던 사람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누구냐면 엘저 히스라고 있거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UN 그 국제연합의
실질적인 사무총장을 했던 사람, 국제연합준비위원회의 사무총장을 했던 사람인데 이 엘저히스가 우리나라를 소련한테 넘겨주려고 책동을 많이 했던 사람인데 결국은 소련의 스파이로 밝혀져 가지고 징역 5년인가 받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엘저히스만 그랬겠습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공산주의라고 한 그 이념이 그럴듯한데라고 미국 사람들도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승만은 식민지의 그 진짜 나라 잃은 식민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적의 적은 아군인데 일본의 적은 공산주의니까 공산주의 소련은 우리 편이다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승만은 공산주의는 뭐다? 양두구육이다. 이걸 갖다가 정확하게 캐치해가지고 우리나라가 공산주의 국가가 되지 않도록 헌신한 사람이다. 이거를 제가 지금 알겠어요. 옛날엔 몰랐어. 옛날엔 저도 뭐 4.19 그렇고 그다음 뭐 이승만 하면 뭐 4.4.5 개헌 뭐 발췌 개헌 막 이런 이야기 들으면서 야 이거 독재 아니냐. 그다음에 또 6.25 겪으면서 사람들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제일 나쁜 거는 김일성이지만 이승만 대통령도 그 전쟁 막았어야 되는 거 아니야? 저 그 생각을 갖다가 했었는데 나이 들어서 보니까 그렇지 않다. 그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승만은 중요한 일들은 특히 연설문은 자기가 다 직접 썼어요. 그래서 이승만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연설문 쓴 사람이 누구냐? 프랑스의 드골이거든요. 드골이 군인이긴 하지만 굉장히 최고의 지성을 가진 사람이다. 그런데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연설문 직접 쓴 사람이 있다며. 그게 누구냐? 한동훈이라고 그랬는데 어쨌든 그래서 저는 연설문을 직접 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일단은 그런 생각을 갖다가 하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두 가지네. 첫 번째, 그 다음에 이승만이 우리나라 발전을 위해서 기여한 최고의 일이 뭐냐? 제가 봤을 때 한동훈은 농지개혁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저 뭐 농지개혁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6.25 딱 터졌을 때 인민군들이 딱 내려와가지고 이상하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왜 이상하다고 생각하냐면 농민들이 우리 편이 되어야 되는데 노동자 농민들이 우리 공산주의 편을 들어줘야 되는데 좀 까칠하거든. 왜 그런가 봤더니 농민들이 내 땅이 생겨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곰곰이 이야기 들어보니까 북한도 농지개혁이 이루어졌거든요. 근데 완전한 무상몰수, 무상배분이었어요. 그러면 북한이 더 잘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는 무상몰수가 아니라 유상몰수였단 말이에요. 근데 곰곰이 이야기 들어보니까 북한보다 남한이 더 나은 거야. 왜냐하면 말은 무상몰수, 무상배분인데 실질적으로는 무상으로 몰수해서 지주들한테 돈 안 주고 땅을 갖다 다 뺏어가지고 무상배분한 게 아니라 정부가 국가가 독식한 거, 당이 독식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농민들 입장에서는 그냥 지주만 바뀐 것일 뿐이에요. 나는 소작농인데 뭐 이때나 형식적으로야 내가 지주지. 왜냐하면 그 뭐 인민이 뭐 역사의 주인이고 인민이 뭐 당의 주인이고 뭐 그런데 그 정혁진 농민 당신이 이 나라의 주인이야, 이 국가의 주인이야. 그런가 보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국가의 주인이니까 뭘 해야 돼? 저기 뭘 내야지. 주인이니까 이건 뺏기는 것도 아니야. 그랬는데 실질적으로는 소작농 상태에서 바뀐 거 일도 없고 대신에 뭐만 늘어났다? 소작료만 늘어났다. 북한은 일제시대 때보다도 소작료가 당에 바치는 국가에 바치는 소작료가 더 높아졌대요. 그래가지고 일본 놈들은 일본 일제시대 때 지주들은 그냥 뭐 좀 봐주고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진짜 나달 하나까지 그 당 간부들이라고 한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일일이 그걸 갖다가 다 챙겨가가지고 오히려 더 못 살게 됐는데 그런데 남한은 유상몰수이긴 하지만은 갚아야 되는 게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 파워에이드는 이건 내 거다. 사람의 가장 그 근본적인 그 욕구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소유욕이잖아요. 이 소유욕에 맞게 이게 딱 됐으니까. 그래서 농지 배분도 잘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저는 제일 잘한 건 뭐냐?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에요.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제가 미군기지 사업단 법무실장하고 미군들하고 같이 이렇게 많이 어울려서 그런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미군들하고 겪어보니까 미군이 그 USFK가 뭐냐면 United States of Forces Korea거든요. USFK. 미군 없었으면 우리나라 없었을 뻔했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1953년 10월 1일 날 체결됐는데
미군하고 같이 회식하면요 맨날 뭐라고 그러냐면 걔네들이 뭐 치얼스 뭐 이런 것도 하지만 렛츠 고 투게더 뭐 위고 투게더 그러거든요. 이 위고 투게더가 언제 나온 거냐? 1953년 10월 1일 날 나온 거예요. 그때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갖다가 하면서 위고 투게더라고 하는 그런 슬로건을 만든 거고요. 그런데 제가 다시 한번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왜냐하면 제가 미군 기지 이전 사업하니까 그 YRP 협정이라는 게 있고 그 전에 소파 협정이 있고 그 소파 협정의 전제가 되는 게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거를 다시 한번 읽어보고 등골이 오싹해요. 왜 등골이 오싹하냐면 6조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본 조약은 무기한 유효하다. indefinitely in force 이렇게 되어 있어요. remain in force indefinitely. 그러니까 무기한정으로 유효하다. 아이 그럼 좋지. 서로 간에 세계 최강 미국이 우리 편이래. 얼마나 좋아. 그런데 그 다음 규정이 있어요. 어떤 규정이 있냐면 어떤 당사국이든지 간에 다른 나라의 타 당사국에 1년 전에만 통고하면 이 조약을 종지할 수 있다. 이게 종지라고 하는 말이 터미네이트라는 거, 끝낼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은 언제든지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1년 전에 이거 이제 그만합시다라고 하면 끝날 수 있는 게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거든요. 그런데 미국이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도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솔직히 말하면 어떤 의심이 드냐면 지난 정부에서 왜 그렇게 정전을 전쟁이 잠깐 정지되어 있는 거를 종전하려고 했는가? 저는 그게 사실 개인적으로 굉장히 의심이 드는 게 종전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주한미군이 우리나라에 있을 명분이 없어요. 전쟁이 끝났는데 지금은 정전이니까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은 휴전 상태니까 미군이 우리나라를 도와줬던 미군이 그 다음에 그 정전 협정의 당사자는 미군이거든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미국도 우리나라에 남아있을 명분이 있고 우리나라도 미군이 남아있어야 된다라고 주장할 근거가 되는 게 아직 휴전 상태니까 우리나라는 휴전의 당사국이 아니거든요. 휴전의 당사국은 연합군하고요. 그 다음에 이쪽은 그 김일성하고 그 북한하고 또 하나는 중공의 정규군이 아니라 중공의 의용군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임진왜란 때 생각하면 의병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중공의 그 의병은 이제 없어졌으니까 실질적으로 휴전 당사자는 연합군하고 북한군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그 종전을 두 사람 사이에 딱 해버리면 그러면은 이제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는 더 이상 전쟁 국가가 아니에요. 그러면은 만약에 또 좌파 정권 딱 들어와가지고 종전이 된 다음에 어떻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아, 미국 나가. 왜냐하면 우리랑은 상관이 없잖아. 이제 우리나라 전쟁 끝났는데 그걸 노린 거 아닐까? 저는 그게 굉장히 사실은 의심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종전이라고 하는 그런 뭐 전쟁 끝났다라고 하면 좋지. 하지만 전쟁이 이렇게 쉽게 끝나는 겁니까? 뭐 그 이야기는 제가 다음번에 더 하기로 하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승만 대통령은요. 우리나라가 북진 통일하기를 원했어요. 그래가지고 심지어 만주에다 핵폭탄 떨어뜨려야 된다. 그런 이야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이승만 그 노인네를 갖다가 눌러앉히고 해가지고 휴전을 갖다가 한 게 미국인데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미국이 미안했을 것 같아. 미국이 38선 그어가지고 소련하고 어쨌든 그런 나라를 갖다가 허리를 갖다가 잘라놨는데 전쟁이 일어났는데 조금만 도와주면 어떻게 될 것 같은데 미국도 부담스러워가지고 그 휴전선으로 다시 지금 같은 상태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두 가지로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는 한반도가 테스트 베드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대결의 양상, 어느 체제가 더 좋은지 그 테스트 베드가 된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제가 미국 사람이라면 우리나라 사람한테 미안했을 것 같거든요. 그래도 통일을 갖다가 시켜줬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와중에 이제 미국의 원조와 도움이 뭐 이런 것들로 그거는 부정할 수가 없어요. 미국 도움으로 우리나라가 이만큼 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이만큼 잘 살게 된 게 우리 힘으로 된 겁니까? 미국은 뭐 일도 우리나라 도움을 준 거 없습니까? 그러면 안 돼요. 도와준 거 고마운 건 고맙다고 해야지. 내가 기껏 막 제가 예컨대
어떤 사람을 갖다 막 도와줬는데 갑자기 그 사람이 야 네가 나한테 도와준 거 뭐 있냐? 뭐 네가 그냥 아니면 네가 나 도와줄 만하니까 도와줬겠지. 아니 당신 그 변호사라며 변호사가 뭐 한 달에 뭐 예컨대 100만 원씩 뭐 그 돈도 아니지 않아? 100만 원 저한테도 작은 돈 아닐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전 어떻게 합니까? 아이 그 돈 저기 뭐 그 뭐야 도와주고 뺨 맞는 그런 꼴 아니냐? 그럼 기분 나빠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미국한테 우리나라 그러면 안 돼요. 제가 미군하고 같이 일해 보니까 미군들 진짜 얄밉고 그런 거 많이 봤는데 그래도 미국이 우리나라 도와줬지. 저 감사한 마음 지금 갖고 있거든요. 근데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하고 진짜로 마치겠습니다. 미국은 어떤 나라냐면요. 제가 주한미군하고 같이 4년 6개월, 4년이면 48개월에 6개월, 54개월 같이 근무를 딱 해보니까 미국은 굉장히 계산적인 나라예요. 미국은 굉장히 냉정한 나라예요. 미국은 냉정한 계산에 의해서 움직이는 나라예요. 미국은 다른 사람을 도울 때, 다른 나라를 도울 때 필요에 따라서 돕는 나라지 호의에 따라서 돕는 나라 아니에요. 진짜로. 미국이 정 변호사 생긴 것도 이렇고 불쌍해 보인다. 그러니까 뭐 껌, 뭐 초콜릿, 뭐 줄까? 뭐 이런 정도는 몰라도 그 이상으로 미국이 단순한 호의만으로 돕는 나라는 절대로 아닙니다. 미국은 자기네의 필요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미군 기지가 우리나라에 있는 거는 미국의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옛날 같은 경우에는 체제 경쟁이 하나의 테스트 베드로 지금은 중국을 견제하는 수단으로 미군 기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네가 필요하니까 그걸 갖다가 있는 거지 뭐 단순히 호의로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뭐 우리나라는 그렇습니까? 그런데 한마디만 하고 제가 오늘 방송 마칩니다. 미국은 어떤 나라다? 필요에 따라서 돕는 나라다. 그런데 이승만은 어떤 사람이다? 한국을 위해서 미국을 이용한 사람이다. 저는 이승만을 한마디로 정의를 갖다가 하면 필요에 따라서만은 아니지만 필요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러한 냉정한 나라인 미국을 한국을 위해서 이용한 사람이 그래서 우리나라를 건국하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될 수 있는 바탕을 만든 사람이 그게 이승만이다. 제가 오늘 그 말씀 드리고 싶었어요. 오늘 좀 길어졌는데 감사합니다. 네, 오늘 어쨌든 그 점심 식사 맛있게 잘 하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